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 710 대책에 오면서 이 아파트 시장이 살짝 주춤하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일단 중저가 아파트들은 움직임이 있지만 그 이상 되는 이 중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주춤해 있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이 710 대책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죠. 취득과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일제히 큰 폭으로 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동성이 줄어든 건 아니죠. 우리가 풀린 돈이 줄어져 있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이 아파트로 가는 그 길목이 조금 어려워진 것이지, 다른 투자처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부동산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얘기하고 있고 책에서도 그걸 기술해 놨죠. 자, 그중 하나 뉴스 기사를 참조하고 오늘 컨텐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급증했다라는 주제입니다.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10 대책, 이 세금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이 강력한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은 현재 주춤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상승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중저가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치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 이후에 중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춤한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들도 상당수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세라는 표현이 딱 적합해 보입니다. 자, 720 대책, 취득, 보유, 매도에 걸쳐서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주택이 이제 하나 이상이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대폭 증가하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위가격이 뭐 9억 정도니까 사실상 취득세만 해도 뭐 1억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투자는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또 한 번에 이 매매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조정을 기다리는 이 매수자들과 관망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 매도자 포지션이 당분간은 팽팽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720 대책에서 정부가 매물 유도,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시기를 21년 6월 이전에 매도하면은 지금 현행과 같은 세율로 양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매도 물량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기 이전의 매도 물량, 급매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락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 규제가 22번에 이어져 왔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증여나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미 절세 전략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한시적 완화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 중과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우리가 그 급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풀리는 급매물, 그리고 하락세를 이끌어 갈 만한 물량, 이것이 나올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급감하고,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입주 물량이 상당수가 감소가 되거든요. 사실 올해만 해도 이 수도권 18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21년 가면은 13만 호 정도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서울만 보자면 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 살펴보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율 적용해서 물건을 매도한다고 쳤을 때 보유세보다 사실 양도세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버티는 것을 선택할 것이지, 이걸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기 어렵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죠.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은 전세가 급등과 어우러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이 중고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한 이 포지션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울 전체 시장이 급등할 모양새는 사실상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막힌 거거든요. 그동안 보유 전략으로 이 활용돼 왔던 임대사업자 그리고 증여, 이것도 보완 정책이 다 진행되고 있죠. 증여 취득세도 대폭 올리게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도 아파트는 폐지시키고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추가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봤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구조인 겁니다. 뭐 미래 가치를 위해서 지금 담가 놓는다, 요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하면은 지출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취득세 더 들어가고 종부세 더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급등할 구조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만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는 당분간은 계속적인 상승세,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유동성이 지금 사라진 건 아니죠. 돈은 계속적으로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택이 아닌 이 비주택 시장까지 앞으로 화랑으로 갈 것이다. 풍선 효과가 여기까지 이제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히 이제 아파트 시장은 차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오피스텔, 그리고 연립, 다세대, 빌라죠. 이런 거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만 는 게 아니라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10 대책에서 이 단기 임대 사업자가 없어지면서 장기 임대 사업자만 남겨뒀죠. 근데 이것도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됩니다, 이제. 그쵸? 근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유지를 하기로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이런 이 전략,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다세주택이나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서울 다세대 연립 거래량이 6월 기준으로 해서 5,8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 3월과 비교를 해서 그때가 가장 많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때가 6,000건 가까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최다로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자, 이 다세대 연립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거래량이 1241건 가량. 근데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이상으로 거래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 수치는 이 작년에 비해서 50% 급증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50% 급증이다. 그래서 지금 6월이 1241건 정도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도 한 5천여 건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데이터가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오피스텔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피스텔 투자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 없겠죠.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없다면, 금융규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적인 규제가 없다라면 굳이 오피스텔로 몰리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아파트를 막으니까 아파트 외에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고 있는 겁니다. 돈들이. 그쵸? 자, 규제를 피해서 새로운 투자 전략, 말 그대로 풍선 효과인데, 자, 어떤 면들이 오피스텔을 이렇게 거래를 늘게 만들었는가? 가격이 늘게 만들었는가? 보면 이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신 분 말하는 겁니다.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회수가 되죠. 근데 이게 아파트만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고 계신 분도 오피스텔 투자하는 데는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건, 두 개건, 세 개건 간에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도 들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학군지의 오피스텔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오르는 거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목동이나 이런 데 오피스텔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목동에 이렇다 할 신축 오피스텔도 없는데 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취득세가 이제 다 대폭 올라가죠. 상향되는데, 예전에 이 오피스텔 투자하면은 취득세가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4.6%를 내야 되니까. 일반 뭐 이 정도 금액대, 저렴한 금액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로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 그래서 부담스럽다. 4배를 더 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2주택 이상은 8%에서 12%까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겁니다. 취득세가. 게다가 신규로 분양받는 건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또 85% 감면까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절감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청약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를 당첨받고 싶은데 지금 30대 분들이나 40대 분들 중에서도 애매한 점수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점수가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많으니까 우회해서 좀 가야겠다 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 개든 10개든 간에 청약 점수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봤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죠. 원래는 단점이었는데 장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오피스텔이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많은 수요자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서울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이 직장인 수요가 많아야 되고 앞으로 더 경쟁할 만한 그러한 구조면 안 되고, 원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워낙 예전부터 많이 지어져 왔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층,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사이 신혼부부, 뭐 이러한 타겟을 겨냥해서 직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해서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이나 뭐 서울에도 외곽 지역 이런 데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브랜드라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정관념을 깨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오르는 오피스텔이 어디 있는지 뭐 데이터를 통해서 보신다던가 공부를 하셔야만 오피스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단 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의할 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세 채다 그러면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다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오피스텔 한 채다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거주하면서 하게 되면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니까 이러한 점들, 정책적인 부분, 규제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인데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만약에 아파트도 있고 한 상황에서 추가로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투자로서의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조건 브랜드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신도시 들어가고 서울이 아닌 지역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거의 대다수가, 거의 웬만한 지역들 빼고는 이 자족도시가 아닌 뭐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면 거의 배드타운이죠. 배드타운의 오피스텔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브랜드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 입지 그리고 희소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땅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의 직장 중심으로 이 3도심 최대한 근접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지역일수록 또 브랜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따지지 마시고 이 위치, 희소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전에 5년간의 이 전세가
흐름에 대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까지 연구를 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오피스텔과 다세대 연립의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요즘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특히 작년 비교했을 때는 50%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투자를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은 제 채널에도 상당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 변화가 있으면 다시 또 게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